자, 이번 시간은 이제 행정소에서 판결의 효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판결의 효력과 관계돼서 법조문에서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관련 그 판례도 종종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 중심으로 해서, 먼저 기속력, 우리 행정소송에서 행정심판과 함께 행정쟁송에서 특이한 효력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마디로 특수한 효력이에요. 특수효력설이 현재 통설 판례입니다. 특수효력설. 그 다음에 이제 기판력 뭐 공부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기판력과 기속력의 차이점, 그 다음에 기판력과 형성력의 차이점. 나머지 보시면 우리가 뭐 앞에서 행정에 있어도 배웠지만 이제 불가쟁력, 불가변력, 요거 관계돼서 시험에서 기출 문제 가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는 이제 시간을 많이 내서 이렇게 한 이유가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맞춰야 할 사항입니다. 틀리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정 판결도 나오거든요. 그 판결에서 사정 판결 내용도 좀 아셔야 하고, 사정 판결 같은 경우도 시험에서 사정 재결과 비교해서 잘 나오니까 이런 형태를 보셔야 합니다. 먼저 그러면 잠깐 다시 한번 이거 써볼까요? 목차가 이렇게 되죠. 판결이 효력, 요거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미 지금 앞에서 뭐 보셨듯이 교재 봐보세요. 판결 보시면 의의를 보겠습니다. 먼저 취소송의 판결이란 법원이 구체적인 취소송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판결이 분류 보시면 자, 각하 판결, 기각 판결, 사정 판결, 일부 취소 판결, 전부 취소 판결. 자, 각하 판결은 역시나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소재기에 대한 판결에서 소송 각하 판결을 다른 말로 소송 판결이라고 해요. 소송 판결 또는 자, 각하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기각 판결 있죠? 기각 판결, 사정 판결, 일부 취소 판결, 전부 취소 판결. 요 분류를 좀 교재는 잘 이렇게 기놓았지만 크게는 제가 한번 판결의 분류 좀 해볼게요. 여기 해놓고 하죠. 판결에서는 약간 이제 요건 심리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판결의 종류. 판결. 먼저 크게는 게 소송 판결 이렇게 소송 판결. 소송 판결로서 뭐가 있어요? 각하 판결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본안 판결이죠. 본안 판결. 본안 판결 이렇게 되죠. 여기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청구 인용 판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구 인용 판결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예. 청구 기각 판결이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청구 이유가 있으나 똑같아요. 청구 이유가 있어요. 청구 이유가 있는데 여기다가 청구 인용을 해주게 되면 자, 하게 되면 공공복리를 갖다가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건 무슨 판결이에요, 이건? 인용 판결입니까? 기각 판결입니까? 결론이 뭐죠?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뭘 한다고요? 청구 기각 판결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청구 기각 판결을 하니까 결국 사정 판결은 뭐다?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사정 판결은 기각 판결의 일종이다. 이렇게 맞는 지문이에요. 사정 판결은 이와 같이 여기 기각 판결이죠. 기각 판결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소송 판결은 다시 한번 소송 요건에 관해서 그죠? 소송 요건에 관한 판결이고요. 본안 판결은 청구의 타당성 유무, 다른 말로 청구 이유 또는 청구 원인이라고도 해요. 청구 이유 유무에 관한 판단이야. 다른 말로 본안 판단, 그죠? 요건 판단. 응?
요건 판단, 번한 판단이라고 해요. 번한 판단의 결과가 번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쭉 나왔던 거죠. 그러면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이 전부 다 무이동 확인 소송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준용하고 있습니다. 준용 여부 그 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구 인용 판결을 보시면 이제 여기 아까 말대로 자 청구 인용 판결 일부 취소 판결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전부 취소 판결이 있어요.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걸 갖다 이제 다 생략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거 참고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뭐 각하 판결, 뭐 기각 판결, 사정 판결. 여기에서는 이제 이거 간단히 보시죠. 이거 보시면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이 법원이 있습니다. 이거 가끔 이런 것도 물어봐요. 피고 적경 당연히 당해행정청 상대방 갑 이렇게 위법한 처분이다. 처분 등이죠. 그 다음에 부작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분과 여기 재결이 있고 이것이 원칙이고요. 그죠? 소제기를 한다. 이제 심리 다 보셨어요. 심리는 다 보셨으니까 간단히 해놓고 이제 판결을 보시는 거죠. 이 판결이 이제 문제됩니다. 일단은 각각 판결은 뭐 이 갑이 소제기를 했는데 소장이 어때요? 소제기 했는데 심지어 소송 요건 소제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부적법 각각 판결을 하는 것이고. 자, 기각 판결은 누가 이긴 거예요? 청구 이 갑이 이제 그죠? 이 갑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권한 판단, 청구 이유에 관해서 판단해 보니까 청구 이유가 없어요. 이 처분은 적법합니다. 위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청구 기각 판결은 누가 진 거예요? 그렇죠? 청구 기각 판결 받은 것은 이 원고가 패소인 거예요. 원고 패소, 피고죠. 이 피고 승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인용 판결은 누가 이긴 거예요? 원고 승소, 피고 패소. 맞죠? 그럼 사정 판결은 누가 이긴 겁니까? 지금 현재. 그죠? 결국 청구 기각당했죠. 이 갑은. 그죠? 자, 사정 판결이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 아니 원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공공복리를 위해서 청구 기각 판결하니까 이 갑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이 처음 질문이 나오는데 행정심판 제기에서 사정 제기는요. 일단 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야죠. 근데 원고 기각 판결이 있으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그 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행정심판법은 추상적인 구제 방법, 상당한 구제 방법, 상당한 거죠. 일정한 상당한 구제 방법. 쉽게 말하면 그 권익구제 방법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행정심판은. 근데 행정성은 손해배상 등을 해줘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그 행정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문이 2번 나왔어요. 지금까지. 10여 년째 2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 사정 제기는 원고가 청구인이 좀 억울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권익구제의 방법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소송은 권익구제 방법이 사정 판결에 대한 권익구제 방법이 구체적인 구제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는 거. 법조문 비위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해주시면 빠진 거 없어요. 거의 기출 문제 거의 다 걸릴 겁니다. 여기 놓고 같이 봐볼게요. 여기 보세요. 사정 판결이란 원고의 취소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문의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사정 판결은 기각 판결의 일종이다. 오케이? 시험 질문이에요.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중요합니다. 법조문이죠. 그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 등의 위법함을 명시해야 돼요. 왜요? 억울하니까요. 억울하고 또 그에 대한 권익구제 방법을 취하니까
판결 주문에서 반드시 그 이 처분이 위법한데 위법함을 밝혀야 돼요. 명시하여야 한다. 자, 행정소송법 제28조 사정 판결이 중요하니까 같이 보도록 하자. 제1항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의 위법함을 명시해야 한다. 제2항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 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해야 한다. 제3항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그죠? 손해배상, 재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봉고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구제 조치가 마련되어 있죠? 중요합니다. 이 법조문 물어봐요. 법조문. 자, 요건 보세요.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을까? 처분 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까? 답. 피고인 행정청의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 자, 이거 판례에 나오죠? 이 판례 해놓으셔야 합니다. 판례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행정청의 주장이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의 신청은 사정 판결 이권이 아닙니다. 예, 사정 판결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죠? 예,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거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오른쪽에 357쪽에 판례 그 날개 있죠. 행정청이 사정 판결을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판례입니다. 예, 직권으로 사정 판결을 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58쪽 효과에서 가 청구 기각 판결 주문의 위법성 명시 다 원고의 권리 구제 자, 중요하죠. 별 3개. 소송 비용이 피고 부담. 자,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원래 원고 승소를 했다 원고 패소 판결한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피고가 사정 판결 비용. 사정 판결에서는 피고인 행정청이 비용 부담해야 돼요. 소송 비용 부담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 자, 6번에 인용 판결 나오죠? 인용 판결 봐보세요. 자, 여기 의의만 보겠습니다. 취소송의 인용 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형성 판결이다. 다만 별 3개.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에서의 인용 판결은 취소 판결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은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효과만을 가진다. 중요합니다. 예. 전부 취소 판결, 일부 취소 판결 읽어보시고요. 359쪽에 다 개별 사례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사법심사의 방식도 겹치고 있네요. 그죠? 여기 1번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두고요. 나머지 2번, 2번 일부 취소를 인정한 사례 360페이지 일부 취소를 부정한 사례 이거 참 잘 안 나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내서 그냥 읽어주세요. 자, 판결의 효력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중요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이제 여기에 판결의 효력 그 불가변력 첫 번째 뭐 나오고 불가변력 나오고 두 번째 뭐 나옵니까? 자, 불가정력을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용어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판력 361조 세 번째 나오죠? 실질적 확정력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기판력.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잠깐 363쪽에 보면 형성력과 기속력이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좀 상세히 좀 보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매우 중요하고 또 틀려서는 안 되고 이런 건 뭐 안정적으로 다 맞추니까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판결의 효력이 있는데 정리해 볼까요? 여기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거
자박력이 있어요. 자박력.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교재대로 올게요. 교재대로. 불가변력.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불가쟁력이 있어요. 불가쟁력을 뭐라 한다고요? 형식적 확정력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나와요? 기판력. 용어를 익혀보세요. 기판력.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것이 기속력. 기판력을 뭐라고 하죠? 실질적 확정력. 이렇게 용어를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기속력, 형성력, 형성력. 이렇게 써보죠. 이 자박력, 불가변력, 이렇게. 시험에서 이거로 안 나와요. 요거로 나와요. 요거로. 자박력으로 나와요. 자, 자박력 쓰겠습니다. 왜 쓰겠습니까? 시험이 이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여기에서. 자박력은 누구를 구속하는 시력이다? 이 수소법원을 구속하는 시력입니다. 수소법원. 수소법원 용어가 뭐냐? 소송 제기돼 가지고 이 소송 제기를 받은 법을 말해요. 수소법원. 그다음에 한 가지요. 전소법원, 후소법원. 전소법원 앞에 판결을 한 법원. 자, 만약에 A 사건에 대해서 앞선 법원으로서 전소법원으로서 그죠? 전소법원이 있어요. 앞선 법원이 예를 들면 서울고등법원이 이에 대해서 전소법원으로서 A 사건에 대해서 판결했어요. 이에 대해서 후소법원, 그죠? 이 동종사건, 당해 사건, 이 당해 사건에서 또 서울고등법원이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죠, 그죠? 대법원이나 소수법원, 서울고등법원이 될 수도 있고 대법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이미 한 번 판결했기 때문에 다시 못해요. 못하죠. 다시 이 소송을 제기받으면 어떻게 돼요? 후수법원이 돼요. 하지만 판결은 못해요. 기판력 때문에 그렇고 일단은 요거까지 해놓고 전소법원, 후수법원이 있는데 전소법원이라는 것은 앞선 법원에서 판결을 한 법원을 말하고 후수법원은 이 앞선 법원이 판결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 당해 사건, 해당 사건을 다시 법원에서 소호 제기를 받은 법원을 말해요. 후소법원. 일단 이제 기판력에서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자박력, 불가변력부터 볼게요. 자, 불가변력이란 판결이 일단 선고되면 선고법원 자신이 이에 구속되어 스스로 판결을 철회 또는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 행정심판이 재결에서는 불가변력으로 배우셨죠? 예. 자, 불가변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일단 재판으로서 외부에 표현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부로 판결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불가변력이 발생하면 행정처는 더 이상 처분을 취소 변경할 수 없지만 처분이 상대방인 국민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요거 설명은 좀 이거는 좀 잘못됐네요. 행정행위 내용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어디까지만 하냐면 불가변력에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까지만 맞고요. 그 나머지는 틀린 거예요. 잘못 설명했습니다. 행정행위에서 행정심판에 해당 설명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가운데까지만 여기까지 맞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A 사건이다. A 사건에 대해서 자 확정 판결이에요. 지금 이 판결이 이런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판결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이 확정 판결이 돼요. 확정 판결로서 그 효력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그 효력으로서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시험에서는 자박력, 불가변력이라고 했지만 자박력이라고 많이 써요. 선고법원은요, 자기가 내린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스스로가 취소 변경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구속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용어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두 번째 불가정력, 불가정력, 형식적 확정력. 자, 여러분들 이거 봐볼까요? 예, 불가정력 우리 많이 배웠죠? 어디서 배웠어요? 행정행위에서 다 배웠습니다 이미. 여기 이해관계인 제3자죠.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자, 우리가 행정 객체는 객체 상대방이죠. 상대방. 이 상대방이라고 해요. 이거 뭐라고 하죠? 이해관계는 타방. 불가정력은 상대방 및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효력이다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보시면 좁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불가정력. 소송에서는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에서는 불가정력을 하죠. 그래서 혼동할 염려가 있으니까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해요. 왜 불가정력 왜 인정해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자, 상대방 갑은요. 상대방이나 이해관계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제기를 해야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최적기간이니까 소제기권이라는 그 권리 효력이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불가정력이 발생하는 두 가지가 있죠. 소제기 기간, 행정 쟁송 제기 기간 경과. 자, 1심에서 내가 패소했어요. 그럼 내가 패소하면 내가 억울해요. 제2심에 불복해야죠. 고등법원에. 항소심으로. 항소 제기 기간이 경과하면 어떻게 돼요? 형식적으로 불가정력이 발생해요. 형식적으로 불가정력이 발생해서 더 이상 소송을 통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으로 그 효력을 확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가정력은 누구와 누구를 상대방 및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효력이다. 이거 됐고요. 그 다음 도표 보시고, 자, 기판력. 자, 실격. 이것도 처음 지문이에요. 좀 난이도 좀 있게. 제가 고급 이론, 고급 팁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행시 7급에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왜 용어를 형식적 확정력 쓰겠습니까? 이 기판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실질적 확정력은요. 실질적 확정력은 판결을 갖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종교시키는 거고, 이거는 판결의 내용을 제가 항상 실질 내용 성질 중에다 계속 말씀드렸죠. 판결의 내용을 확정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판결이 항소제기 기간 경과에서 판결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확정돼서 더 이상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법원에서 다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해야만이 이 판결의 내용이 확정됩니다. 보세요. 1심에서요. 봐보세요. 형식적으로. 1심에서 내가 패소했어요. 그런데 억울하니까 2심 항소심 가야죠. 항소심. 항소 제기 기간 내에는 어떻게 돼요? 항소 제기 기간 내에 1심 판결이 확정 안 돼요. 항소심 제기 기간이 경과돼야만이 비로소 1심 판결이 확정돼요. 그 내용이. 그죠? 상식적으로. 자, 2심 가서 또 패스했어요. 갑이. 억울해요. 또 상고심 가요. 대법원에. 이때 상고심 제기 기간이 있어요. 상소 제기 기간이 있어요. 그죠? 이때 또 내가 또 제기했어. 그럼 판결이 형식적으로 불가정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의 내용도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한번 딱 던져 이렇게. 응? 실질적 확정력은, 기판력은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했을 때 인정된다.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질문이에요. 여기까지. 요거 해놓고 이제 중요한 거 책 보고 정리할게요. 실판 작으니까. 자, 361쪽에 의 봐보세요. 기판력 또는, 자, 규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판력 또는 실질적 확정력이라 하면 소송문에 관하여 법원이 행한 판단 내용이 확정되면 이후 동일 사항이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 당사자는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도 그와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구속력을 말한다. 기판력의 범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이제 기판력의 범위,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나오니까 책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361쪽. 자, 기판력은 주관적 범위.
자, 객관적 범위, 시관적 범위를 가진다. 주관적 범위는 소송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게 미치는 인적 범위며 밑줄 중요합니다. 주관적 범위. 자, 여기가요. 전수법원이에요. 이 중요합니다. 쓸게요. 이 법원이 전수법원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고등법원이에요. 서울고등법원에서 그죠? 서울지방법원 하죠. 1심 기준으로 하죠. 서울지방법원입니다. 서울지방법원이요. 제1심 서울지방법원, 우리 행정사건은, 서울행정법원 되겠네요. 예. 서울은 이제 행정법원이 있으니까, 서울행정법원이에요. 1심 행정법원은 서울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 원고가 패소 판결 받았어요. 이거 패소 판결 받았습니다. 자, 패소 판결 받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A가, 자, 여기 전수법원다. A 행정사건, A 사건에 대해서 1심 서울행정법원에 소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자, 그러면 이때 상대방은요. 이 상대방 원고는요.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전신법원으로서 전수법원인 이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소제기했다가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A 사건에 대해서. 자, 이 A 사건과 동일한 사항을 다시요. 자, 동일한 사건을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후수법원인 나중에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소제기를 했습니다. A 사건은 이미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확정. 형식적 확정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이에 따라서 실질적 확정력, 기판력이 발생하는 경우, 자, 이 갑은요, 다시 이 A 사건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안 돼요. 동일사항에 대해서 다시, 자, 전수법원에서 판결했던 거. 쉽게 말하면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했던 것을 다시 이 사건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후수법원으로서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소제기를 할 수 있는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당사자는 소제기를 다시 할 수 없어요. 소제기를 해서 당사자인 원고가 이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판력이 주관적 범위는 뭐다? 자, 당사자 누구예요, 여기? 당사자. 뭐죠? 원고와 피고죠. 원고와 그 주의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누구예요? 예를 들면 상속인, 원고에 대해서 상속인 또는 양수인, 그죠? 그러니까 당사자와 그 주의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주의 자격을 갖는 자, 상속인이라든지 양수인을 말합니다. 제3자 아니에요. 제3자 이건 당사자고, 여기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건 당사자예요. 이 당사자예요. 당사자가 이건 누굽니까? 이건 누구예요? 이건 누구예요? 이건 제3자잖아요. 그러니까 기판력이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 및 그 지위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법원이에요. 후수법원.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판력이 주관적 범위는 법원과 당사자 및 그 지위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이 A 사건이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실질적 확정력, 즉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는 이때 이 법원은 다시 이 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시 전수법원에서 판결한 내용과 배치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돼요. 반대되는 판결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도 후소법원에 와서 나중에 법원에서 소를 다시 제기해서 전소법원에서 확정된 이 판결의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기판력, 실질적 확정력은 주관적 범위로서 법원과 당사자 및 그 지위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를 구속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판력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됐죠? 기판력 보셨죠? 됐고. 그럼 기속력은 뭔가요?
기속력은 우리가 이해관계청 있죠? 이해관계청 있잖아, 이렇게. 관계청이 있습니다. 이 당해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성하는 효력이 뭐죠? 이 당해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성하는 효력. 이게 뭐예요, 이게? 기속력이 주관적 범위가 뭐예요? 기속력이 주관적 범위는 당해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은, 그죠? 일단 판결이 확정돼서 그 효력이 발생하면 이 판결과 배치되는 처분을 다시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반복 금지 의무. 맞죠? 반복 금지 의무. 법원이 이 처분이 위법해서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기판적 발생했어요. 그러면 기속력이 발생하면 어때요? 판결이 확정돼서 기속력이 발생하면 행정청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그죠? 동일한 사건에서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하면 안 된다. 반복 금지 의무. 맞죠? 기속력이 있습니다. 이거 이따 기판력 먼저 보세요. 기판력 보셔야죠. 그럼 자, 기속력 보셔도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기속력과 기판력은 엄청난 큰 것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다시 한번 기판력은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시간적 범위를 가지는데 주관적 범위는 소송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게 미치는 인적 범위며, 그다음 또 뭐가 빠졌어요? 법원 빠졌어요. 그러니까 기판력은 주관적 범위로서 소송 당사자와 그 승계인 및 법원을 구성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기판력은 법원은요, 후소 법원은 전소 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을 하면 안 되고, 당사자 및 그 승계인은, 그죠? 전소 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주장을 후소 법원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 범위 보세요. 객관적 범위는 소송물에 대해서 비치는 물적 범위이며, 시간적 범위는 변론 종결시를 표준으로 차단효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말한다. 시간적 범위는 변론 종결시예요. 그 다음에 객관적 범위 나오잖아요. 객관적 범위인데 여기 민사소송 보세요. 361쪽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나오고 민사소송법 제216쪽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보세요. 확정 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갖는다. 빨간 줄. 법조문 내용이에요. 확정 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 여러분 보시면 판결문 보시면요. 판결문 보시면 판결 주문이 있고 그 밑에 판결 이유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판결문이 있으면 판결 주문이 있고 판결 주문은 판결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 판결의 주문, 결론 부분에 대해서 이유 근거가 있어요. 이유 제시, 이유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판결의 이유가 그 밑에 나와요. 이건 법조, 매통 처분이 위법하고, 그게 뭐 위법해서 권유를 침해하고 이런 법률 위반이다. 판결 이유가 나와요. 판결의 근거. 그래서 이걸로 해놓으죠. 다시 한번 해놓으시세요. 꼭 해놓으시고. 1항만 중요해요. 민사소송법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보세요. 제 1항 볼게요. 확정 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데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제 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승계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는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 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해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62쪽 기판력 효력 보면 제가 설명한 거 다시 나옵니다. 자, 기판력은 전소에서 확정된 소송물의 권리관계를 후소에서 다시 다툴 수 없는 효력으로서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게 선결관계, 모순관계인 경우에 적용한다. 동일 사건에 대해서 확정 판결, 실질적 확정 판결, 기판력이 발생하면 후소 법원은 전소 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은 안 돼요. 당사자도 그와 배치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판력이 주관적 범위 말씀드렸고, 객관적 범위는 전소 법원의 그 판결 주문에 나타나는 소송물에 대해서 배치되는 판결과 그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적 검토해서 여기에
취소승의 기판력이 무효 확인 소송에 미치는 여부. 나와보시면 무효동 확인성의 기판력이 취소성에 미치는 여부. 요거는 조금 난이도 있게 판례 원문이 나오니까 요 결론 부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판결을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왼쪽에 나와 있는 판결 요지만 계속 읽어서 이해해 놓으시고 인정, 부정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객관식은 초치기를 하셔야죠. 객관식은 주관식 틀려요. 주관식은 한참 생각하고 쓰지만은 이건 초치기 하셔야 돼요. 한 문제당 1분도 안 됩니다. 한 문제당 1분 배당됐으니까 약 40초에 푸셔야 돼요. 그럼 초치기 하셔야 초치기를. 그래서 좀 봐볼게요. 가번. 취소 소송의 기판력이 무효 확인 소송에 미치는 여부. 전소인 취소 소송에서의 기각 판결은 무효동 확인 소송에서 기판력이 적용되므로 법원은 후소인 무효동 확인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반면 취소 소송이 인용 판결이 있으면 상대방은 이미 권리구제를 받았기 때문에 기판력의 문제가 작용하지 않으나 권리보호 이익이 없으므로 소각하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만 기판력이 작용하므로 법원은 후소인 무효동 확인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나와보세요. 무효동 확인 소송의 기판력이 취소 소송에 미치는 여부. 무효동 확인 소송이 기각 판결을 받으면 처분이 요요하다는 기판력이 생길 뿐이다. 따라서 무효동 확인 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에 작용하지 않는다. 자, 무효동 확인 소송의 인용 판결을 받으면 처분의 상대방은 이미 권리 침해를 구제받았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후소로 제기하면 권리 보호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판결을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다번도 참 잘 나와요. 취소 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미치는 여부. 자, 그래서 학설 대립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자, 이것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판례의 태도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학설 읽어주시고, 판례는 어떤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해서 당의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전부 기판력 부정설의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판결 요지를 두세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판력 끝났어요. 끝났고 형성력, 기속력 먼저 보통 기속력하고 비교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기속력 말씀드렸죠?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거 그죠? 말씀드렸고 당해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기록이 기속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형성력, 기판력은 형성력을 혼동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기판력은 그 주관적 범위가 인적 범위가 이게 행정수의 당사자 및 그 지위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와 법원이에요. 근데 당사자와 그 지위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상속인 양수인은 이 갑이 들어가셨어요. 그럼 자식의 아들이 와서 딸이 와가지고 이 지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 적격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자가 돼요. 그러니까 상속인과 양수인은 당사자가 돼요. 그런데 형성력은 보세요. 판결이 효력이에요. 판결이 효력은 대세 효력을 가진다. 제3자 효력을 가진다. 재결의 효력은 대세 효력을 가진다. 제3자 효력을 가진다. 맞죠? 맞는데 이 판결의 대세효는 뭐에 의해서 인정된다고요? 형성력에 의해서 인정돼요. 그러니까 판결의 효력은요. 보세요. 당사자를 넘어서 제3자, 여기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 이게 뭐예요? 당사자를 넘어서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 이해관계인데, 그래서 판결의 대세효는 형성력에 의해서 인정돼요. 형성력의 주관적 범위는 누구다? 이 제3자, 이해관계인을 구성하는 효력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학생들이 많이 틀리세요. 그 다음에 또 앞에서 계속 반복했지만 판결이 대세효
예, 대세요. 이 규정은 바로 형성력이 간접적인 근거 규정. 간접 빼가지고 형성력이, 그죠? 형성력이 근거 규정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놓으시면 뭐 다 틀릴 것이 없겠네요. 형성력 취소 판결이 제3자효. 제3자효 이렇게도 쓰는데 처음에서는 대세로 많이 나와요. 대세효. 어떤 교수님은 간혹가다 제3자효라고도 합니다. 자, 기속력은 벌써 이미 말씀드렸네요.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364쪽에 뭐 견해에 대해 법적 성격, 특수 효력설이 현재 다우설이고요. 판례태도 봐보세요. 판례는 왔다 갔다 해요. 판례 보겠습니다. 과연 기속력이 촉수 효력인가 아니면 기판력이 일종인가에 대해서 판례는 왔다 갔다 해요. 판례태도 종전의 판례는 기속력과 기판력을 혼동하여 쓰고 있었다. 그러나 아래의 최신 판례를 보면 기속력과 기판력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신의 판례는 특수 효력설의 입장에서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판례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여기 왼쪽 판결 요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365쪽 기속력의 범위, 주관적 범위 말씀드렸고요. 뭐가 있습니까?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객관적 범위. 자, 이 기판력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기속력은 판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미치지만 판결의 결론과 직접 관계없는 판단을 미치지 않아요. 기판력은 앞에서 보셨듯이 판결 주문에 대해서만 인정돼요. 소송이, 그죠? 소송물과 관계돼서 판결 주문에 해당하는 내용만 인정돼요. 근데 여기서는 판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이거 어디에 있어요, 이건? 여기 판단 이유가 있죠. 판단 이유에 있어요. 그 전제가 되는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판단 이유에, 이 이유에 있습니다. 다만 판결의 결론과 직접 관계없는 판단을 미치지 않는다. 시간적 범위 다시 한번. 기속력은 처분 당시에 존재하던 사유에 대해서만 미치고 처분 이후에 새롭게 생긴 사유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거 시험 좀 잘 나와요. 별표 3개. 기속력의 내용, 반복금지요. 이거 뭐예요? 취소. 반복금지는 취소 판결과 무효 확인 판결에서 인정돼요. 재처분 의무는요.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과 부작위 이복 확인 소송에서 인정됩니다. 그렇죠. 처분을 신청했더니 처분을 안 해줘요. 부작위, 그죠? 처분을 신청했더니 거부 처분이 있습니다. 재처분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결과 제거 있죠. 결과 제거 의무 있습니다. 기성적, 그 다음에 양가로. 자, 366쪽 봐보세요. 결과 제거 의무 다음에 뭐가 있죠? 기속력에 위반한 행위 효과 무효입니다. 취소와 무효 중에서 무효입니다. 자, 그 나머지 판례 시간 이거 왼쪽 판결 요지만 중요합니다. 이렇게 판결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사례 나올 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행정법 통론에서 뭐 실효의 법리 판결 원문을 그거 해놓고 이렇게 가려운 것은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적인 거예요. 판결 뭐 원문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그 몇 가지만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판결 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론이 중요하다는 거지. 이론의 판결 법 출정법 해석하기니까 법원에서 실무에서 인정하는 거 그 내용을 갖다 이렇게 요지만 아시면 돼요. 객관식이니까. 주관식일 때는 이제 약이 달라져요. 주관식도 마찬가지예요. 판결 논문 다 갖고 쓰는 게 아닙니다. 논점만 써주면 돼요. 주관식 같은 경우는 결론을 내야 돼요. 반드시.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이 각각이 약 10점씩 배점돼 있어요. 100점 만점에 서론 부분에서 도입 부분에서 논점 제시 10점. 결론에서 다시 요약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죠? 요건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객관식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 논점이 드는 것을 판례가 인정 부정 요거밖에 이제 판결 요지만 중요합니다. 자, 간접 강제 나오죠. 6번째.
이 간접 강제도 처음에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보시면 같이 볼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잘 나와요. 행정심판은요, 간접 강제 제도가 인정돼요. 예를 들면 거부처분이나 부작에 대해 의무 이행 심판 인정되죠. 여기는 행정청이 직접 처분 제도가 인정돼요. 하지만 행정소송은 권력비리 원칙에서 의무 이행 소송 인정하지 않죠. 예, 행정심판에서 의무 이행 심판 인정하니까 직접 강제 제도.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처분 제도, 처분 명령 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소송에서는 권력비리 비해서 의무 이행 소송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죠? 그래서 자, 거부 처분이나 부작에 대해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내려진 경우, 부작에 대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하게 되면 이걸 다 강제할 방법이 직접 법원이 강제 못해요. 자, 취소 판결,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과 부작위 위법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자, 재처분 의무가 주죠. 재처분 의무. 판결 취지에 따라서 재처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안 넣는 경우 어떨 거냐? 법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간접적 수단, 즉 행정청이 심리를 압박해서 하게끔 만들어줘요. 직접 하는 제도 없습니다. 이거 비교 문제가 처음에 나옵니다. 바로 작년도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간접강제에서 볼게요. 의임. 간접강제란 확정된 취소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 대하여 제1심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연 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여 행정청이 처분을 간접적으로 강제한 제도입니다. 자, 제1항 볼게요. 1항. 행정소송법 제34조 거부 취소 판결이 간접강제. 행정청이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가로 결정으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됐죠? 예. 요건 받으시고 절차 받으시고 법조문이니까요. 양가로 4번 배상금의 성격이 판례에 나옵니다. 볼까요? 판례는 간접강제의 수단인 배상금은 재처분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심리적 강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 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상실되어 처분 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이 한 줄 나와요. 요약돼서 나와요. 이거 다 안 나옵니다. 이렇게 안 나와요. 요약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나와요. 판결 요지. 배상금은 간접 강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행정청이 재처분을 했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판결 보면 안 나와요. 그래서 시간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이렇게 강의 따라서 이름만 하시고요. 판결 요즘만 해놓으시면 되지 따로 판례집 볼 필요 없어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뭐 그렇게 시간 내서 합니까? 뭐 사시행시하는 것도 아니고 7급 정도도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방법에서 판례도 판결 요지 위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8쪽에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성의 종류가 나옵니다. 당사자의 행위한 종류, 소위 취하, 취소를 안 해요. 소위 취하라고 합니다. 청구의 포기, 인락, 재판상 화해, 원고의 사망,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했고요. 이렇게 내용이 조금 많아요. 좀 많아서 제가 이제 보시면 요거 지금 이제 워낙 그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지금 그 이쪽 심판 소송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앞에 있는 강의도  제가 시험에서 나온다 강조하는 것도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있습니다.
이거 위주로 나오지 제가 언급하거나 수업에서 좀 다루지 않은 것은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아요. 잘. 그러니까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강의를 통해서 다 100%다 안다. 그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강의 들으시고 공부하시다 보면 금방 아세요. 거의 70% 80%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판례 특강, 법조문 특강, 또 나머지 그 핵심 요약 정리 특강에서 따로 해야 합니다. 이것까지 강좌 시간이 짧은데 이것까지 다 한다는 것은 기술상 불가능해요. 뭐 제가 여러분들도 이제 충분히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간략하게 이 정도 선에서 하시면 2순환 정도 3순환 때는 뭐 그냥 굉장히 손쉽게 책도 다 읽힙니다. 책도 읽히고 1순환 끝날 때까지는 문제도 안 풀려요. 전혀 안 풀립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그냥 가볍게 욕심내지 마시고 더 빨리 갈 수 없어요. 절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제 많은 여러분들 젊은 날에 가장 좋은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이때 좀 황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좋은 시기에 일단 직업을 위한 20대에서 정해지는 직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20대에 정해지는 직업이 30대, 40대 죽을 때까지, 관절할 때까지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젊은 날에 이렇게 시간 투자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거 매우 중요하고 잘하시는 일이고, 다만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평생 직장을 얻는데 공무원이라는 그 유력한 좋은 직업을 선택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약 550만 원 정도 평균 돼요. 10년 차 이상. 거의 제 친구들은 거의 뭐 나이대 좀 되니까 연봉이 거의 6천 가깝습니다. 6천 좀 안 넘어요. 근데 그 정도 받으면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겁니다. 나이 뭐 대기업에서 뭐 요즘에 사후정에서 38선 아시죠? 사후정 40대면 무조건 자리 뺍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빨라져가지고 38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우리 남성을 기준으로 하고 여성들은 더 빨라요. 여성들은 군대를 안 갔다 오시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행정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노동법 강행법입니다. 우리나라 참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노동법이 강행법이고 근대국가 성립하면서 이게 노동법 역사가 시작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정말 우리 노동자라든지 근로자, 국민들이 먹고 사는 길을 법대로 해야 합니다. 네, 나중에 노동법도 공부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무이동 확인성과 나머지는 다음 무이동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성, 당사자성, 객관적성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